제가 얼마 전에 좀 기가 찬 기사를 봤습니다. 28년에 그러니까 7년 뒤에 중국이 미국 경제 추월한다. 코로나로 5년이 앞당겨졌다고 영국의 싱크탱크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23년부터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걸로 이 연구소는 내다보고 코로나로 경제 하락을 겪었지만은 급 반등했다고 이렇게 말하며 시진핑이 이야기했던 미국을 추월하는 속도를 앞당겨서 달성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요. 소돼지 공짜로 나눠주며 760조 살포해서 탈빈곤을 중국이 선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이요. 시진핑이 지난 12월 달에 역사적인 전 국민 탈빈곤을 이렇게 선언했지만은 실제 현실은 이와 다르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몇 년간의 중국은 가난한 농가에 가축을 무상 공급하거나 농촌 일자리를 급조하는 방식, 문가리하고 비슷해요. 일자리 급조. 그래서 빈곤층의 소득 통계를 왜곡했지만은 빈곤 해결은 요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이 5년간 농촌 지역에 살포한 탈빈곤 사업비는 760조에 달하는데 지속 불가능한 일시적 대책이 대부분이라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 한국 똑같이요. 일자리 창출 자금 뿌리면서 일회성으로 그냥 돈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가장 가난한 간수성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방정부가 암소, 양, 돼지 이런 가축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골 마을에 주민들은 정부에서 나눠준 소 한 마리가 318만 원이다. 1년 농사로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버는 것보다 소 한 마리가 더 금액이 크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일일 소득이 1,800원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빈곤한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매달 8만 원 정도 보조금도 준다는 겁니다. 사기업도 지금 탈빈곤에 동원돼 가지고 몇 년간 농촌 지역에 자리 잡은 업체들은 정부가 고용 보조금을 주니까 돈을 받으려고 인력 채용을 늘렸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중국 농촌의 한 액세서리 공장은 실제 수용 가능인원 보다 많은 170명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고용을 하는 이유는 한 명당 5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1년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끊기면 공장 문 닫는다. 공장을 해서 돈 벌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받으려고 공장 돌리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탈빈곤처럼 보이는데 중국이 빈곤층 기준이 1인당 연소득 66만 원으로 국제적으로 이 빈곤을 벗어났다 하려면 1인당 218만 원 연소득이어야 되는데 훨씬 낮다는 거죠.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이걸 빈곤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지금 시 황제 밑에 공무원들은 무조건 예스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빈곤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를 더 많이 놓고 정부가 지급한 공짜 가축이나 그냥 공짜로 그냥 금리 대출해주고 제로금리로 돈 빌려주고 시골 공장에 막 취업시켜서 월급 주고 하니까 씀씀이가 커졌는데 근데 이를 계속 하기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니까 병원에 안 가다가 이제 막 병원에 가면서 빚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탈빈곤이라는 게 이제 가난에서 다 해방됐다라고 하는데 시진핑 8년 동안에 가소롭다라고 보입니다. 자, 중국 정권을 비판했다가 공개 성상에서 사라진 마윈은요. 얼마 전에 방송 프로 결승전 심사에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윈이 어떻게 됐느냐, 실종이 됐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진짜 알리바바의 주인이냐, 중국 공산당의 실세들이 주인이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중국에 지금 농민공이라고 농촌에서 농민으로 일하다가 도시로 그냥 노가다 하러 놓은 사람이 2억 6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2억 6천만 명이 도시에서 일하는데 근데 베이징 인구가
실제로는 1883만 명인데 호적에는 1645만 명만 있다는 거예요. 12.4%가 유령 인구인데 이게 농민공이나 그 자녀나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이 과연 이 농민공을 해결할 수 있느냐? 도시에 사는 농민공의 자녀만 3,5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호적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취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골에 남겨진 농민공 자녀는 6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5천만 명, 부모도 5천만 명. 그러니까 농민공이 2억 6천만 명이고 그 가족이 1억 6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농민공 가운데 20, 30대가 1억 6천만 명인데 이들은 아무리 도시에서 힘들어도 시골로는 안 갈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도시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농민공이 정상적인 중국의 국민들로 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최근에 돼지 열병이 있으니까 돼지 가격이 급등해서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다. 돼지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안절부절하고 있고 중국의 지금 베이징 등에서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다. 농민공이 신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황당한 기사들이 한국에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미국을 이렇게 앞서요. 중국은 물가냐 성장이냐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일단은요.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돈을 풀고 막 뭘 벌리는 척 해야 되니 물가가 들썩이고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가 침체돼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마인의 회사의 상장을 자회사의 상장을 금지시키고 또 마오타이주 회사의 지분을 15%를 수조원을 뺐고 자 이런 부분이 뭔가 하면요. 중국은 스스로 중산층 6억 명 시대를 연다 하고 뻥을 치고 있지만은 실제로 시진핑식 저런 보여주기 선동으로 중국 경제를 최소한 중국의 10억 가까운 사람 빈곤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엔 중산층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1억 미만의 아주 그냥 고소득자와 그 다음에 한국 정도 사는 사람 수준 있는 사람들과 나머지 약간의 중산층, 나머지 10억 명의 빈곤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명의 빈곤층을 중국이 해결할 방법이 있냐? 없고 중국 경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죠. 빚으로 쌓아가지고 정부가 돈을 찍어서 빚으로 지금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중앙의 각종 공사들을 운영하는데 이게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빚으로 주가를 유지시키고 빚으로 부동산 붐을 조성하고 빚으로 인프라를 해결해 왔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서 해외로 기어 나가려고 1대1로 하면서 인프라 투자은행 AIIB도 만들었지만 이것도 지금 각 나라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터지기 직전인데 중국이 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하는 저 황당한 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국내 한 그 세미나에서 미국도 지금 경제가 쉽지 않다라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밝혔어요. 이건 뭔가 하면 미국의 고용 회복이 요연하다. 3년 동안 금리가 안 올라갈 거다. 그래서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면 코로나에서 벗어나 미국 경제가 회복되니 하는 거는 그 미국에서도 투기꾼들이 하는 소리고 미국의 현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를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 연방준비은행 패드는 돈풀기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작년 한 해에 풀었는데 사라진 일자리가 1,000만 개다. 여성들과 저소득층 실업이 특히 악화되고 있고 가계도 소비가 줄고 있다. 백신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걸로 기대하지만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가냐 했는데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인하트는 경제 회복은 금융을 많이 완화한 데 따른 돈 푸는 데 따른 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각종 지표가 코로나로
완전히 데미지를 입던 4월보다 낫지만은 부실 대출 위험은 줄지 않고 있고, 자, 표시나지 않은 더 큰 위기가 물밑에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미국도 중소기업 자금줄이 얼어붙어 버렸고, 코로나 대확산 이후에 연쇄 파산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최고의 경기 부양책인데, 현금 지원은 그냥 안심 주사일 뿐 계속 돈을 풀면 국가 부도난다. 그런데 소비가 안 늘고 있어서 좀비 기업들, 정부가 푼 돈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만약에 백신이 잘못된다면 미국 경제도 완전히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노동자들이 거세게 빅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 저항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제 첫 노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월급 많이 주니까 무노조 경영이다라는 부분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노조위원장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구글 정책이 변해야 된다면서 임금 돈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요. 구글뿐만 아니라 우버부터 아마존, 페이스북이 지금 이런 노조 운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 바이든이 노조 친화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노조를 갖다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갔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조 움직임, 자, 이런 노조는 대부분요, 어떤 노조인가 하면 우버의 운전기사라든지 아마존 산하에서 각종 분리와 택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또 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재적인 시스템에 저항하는 이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딜레마는, 미국이 지금 평균 연령이요, 미국 국민을 줄을 세우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38.1세래요. 한국은 41.8세고요. 일본은 47.3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라인데, 미국의 지금 정치 분야에만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은 평균 64세, 하원은 58세, 81년에는 상원은 53세, 하원은 49세인데 불과 40년 만에 10년 더 늙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권력 3위, 이번에 다시 재선된 낸시 펠로시가 81살이고 81세, 바이든이 79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이 79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71세, 정치적으로는 노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노년층이 사회를 전반을 장악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제론토크래시라는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큰 내부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그 문제를 국민들이 시정시키고 또 정치적으로도 교정될 가능성이 늘어나는 나라고, 중국은 문제를 감추면서 시진핑이 한마디에 있는 문제가 없는 식으로 되는 나라입니다. 자, 미중의 문제를 놓고 이 두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보면, 저는 중국은 끝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많은 문제들이 오랫동안 시끄럽겠지만 굴러는 간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